섬광이 쉴 새 없이 터졌다. 강지훈은 수십 개의 카메라 렌즈 앞에서 덤덤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올해의 건축가 대상을 상징하는 묵직한 크리스탈 트로피가 들려 있었다. 그가 설계한 스카이 에코 갤러리는 도심의 삭막한 풍경 속에 자연을 녹여낸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찬사를 받았고, 오늘 그 결실을 맺은 것이었다. 지훈은 대한민국 건축계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었고, 그의 젊음과 재능은 모두의 부러움을 샀다. 객석 한쪽에서 서유진은 조용히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과 애정이 가득했다. 사람들은 강지훈의 천재성만을 이야기했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다. 저 눈부신 성공 뒤에는 수없이 밤을 새우며 스케치 하나, 구조 계산 하나에 집착하던 그의 피와 땀이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그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이자 지친 영혼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시상식이 끝나고 쏟아지는 축하 인사 속에서 지호는 자연스럽게 유진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때 중후한 목소리가 두 사람을 향해 들려왔다. 강 실장, 정말 대단하군. 내 안목이 틀리지 않았어. 목소리의 주인은 TS건설의 박태수 회장이었다. 그는 지훈을 건축계에 발굴해낸 스승이자 지금은 그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였다. 박 회장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지만 그의 시선은 잠시 유진에게 머물렀다. 그 짧은 순간 유진은 그의 눈빛에서 읽기 어려운 차가움을 느꼈지만 금세 사라졌다. 모두 회장님께서 이끌어 주신 덕분입니다. 지훈은 진심 어린 존경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박 회장은 흡족한 듯 웃으며 말했다. 겸손하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야. 자네는 더 큰 세상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해야 해. 그의 말은 격려였지만 그 속에 담긴 야망의 무게는 지훈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박 회장은 유진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덧붙였다. 서 큐레이터도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고생이 많겠어. 예술가의 섬세한 감성으로는 이 험한 비즈니스 세계를 이해하기 쉽지 않을 텐데 말이야.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유진의 귓가에는 미묘한 가시처럼 밝혔다. 마치 그녀의 세계와 남편의 세계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을 긋는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저 웃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회장님. 유진이가 제게는 가장 큰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의 순수한 대답에 박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그저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 미소의 의미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날 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로 돌아온 두 사람은 축배를 들었다. 집 안 곳곳에는 유진의 세련된 감각이 묻어나는 예술 작품들과 지훈의 미니멀한 건축 철학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다. 지훈은 와인잔을 부딪히며 말했다. 오늘 정말 최고의 날이야.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유진은 그의 말에 행복하게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낮에 박 회장이 했던 말이 계속 맴돌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훈 씨, 박 회장님은 가끔 제가 당신의 길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지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곧바로 고개를 저으며 아내를 안심시켰다. 무슨 소리야. 회장님은 그냥 짓궂게 농담하신 것뿐이야. 그분은 우리 두 사람을 누구보다 아끼셔. 나를 아들처럼 생각하시니까 당신도 며느리처럼 생각하실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박 회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유진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의 스승을 얼마나 깊이 존경하고 따르는지 잘 알고 있었다. 지훈에게 박태수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건축가로서의 삶을 열어준 은인이자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 그 믿음의 벽에 작은 균열이라도 내려는 시도는
무의미해 보였다. 유진은 그저 불안한 마음을 와인과 함께 삼켜버렸다. 하지만 이미 그들의 완벽해 보이는 관계라는 거울 위에는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며칠 후 지훈은 TS건설 본사에서 박 회장과 단둘이 마주 앉았다. 박 회장은 거대한 도시의 미래를 바꿀 초대형 프로젝트 스카이 템페스트 타워의 조감도를 펼쳐 보였다.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한 국가의 랜드마크가 될 야심찬 계획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자네의 것이 될 걸세.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박 회장의 말에 지훈의 심장이 뜨겁게 뛰었다. 이것은 모든 건축가가 평생에 한 번 꿈꿀까 말까 한 기회였다. 박 회장은 지훈의 불타는 야망을 꿰뚫어 보며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지훈아, 큰 배를 타려면 사소한 짐들은 버려야 하는 법이지. 정상에 오르는 길은 외로운 법이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그 높이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 그는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지만 그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지는 명백했다. 그는 유진을 지훈의 사소한 짐으로, 그의 위대한 여정을 이해하지 못할 가까운 사람으로 교묘하게 묘사하고 있었다. 지훈은 반박하고 싶었지만 박 회장이 풍기는 카리스마와 그의 말에 담긴 무게감에 짓눌렸다. 유진이는 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해주는 사람입니다. 지훈이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에는 이전과 같은 확신이 실려 있지 않았다. 박 회장은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해와 동행은 다른 문제일세. 예술가의 순수한 세상과 수천억이 오가는 비즈니스의 전쟁터는 달라. 자네의 아내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전쟁터에서 살아남기에는 너무 연약해. 오히려 자네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게. 그의 말은 독처럼 지훈의 마음에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는 아내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성공에 대한 갈망은 그 무엇보다 강렬했다. 박 회장은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그는 지훈의 야망을 부추기는 동시에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한 길에 유진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주었다. 지훈은 혼란스러웠다. 사랑과 야망, 신뢰와 의심 사이에서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박 회장의 사무실을 나올 때 지훈의 발걸음은 들어갈 때보다 훨씬 무거웠다. 그날 이후 지훈은 프로젝트에 미친 듯이 몰두했다. 그는 집에 있는 시간보다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는 날이 더 많아졌다. 유진은 남편의 건강이 걱정되면서도 그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묵묵히 내조했다. 그녀는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사무실로 찾아가기도 하고 그가 필요로 할 만한 자료들을 밤새워 정리해 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의 헌신은 지훈의 눈에 더 이상 예전처럼 보이지 않았다. 박 회장의 말이 귓가에 맴돌며 아내의 사랑과 지지가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유진은 지훈의 사무실을 찾았다가 그가 박 회장과 심각하게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네, 회장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예술 쪽이라 이런 복잡한 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걱정 마십시오. 지훈은 유진이 바로 문 밖에 서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녀를 무능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었다. 유진은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남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생각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었다. 유진은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했다. 그녀가 준비해온 따뜻한 도시락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처럼 그녀의 마음도 싸늘하게 식어갔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지치고 상처받은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한때 촉망받는 큐레이터였지만 지훈을 만나고 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꿈을 기꺼이 뒤로 밀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깨닫고 있었다.
자신이 쌓아 올린 사랑과 헌신의 성이 외부의 악의적인 속삭임 한마디에 얼마나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를, 거울 위로 번져나가던 보이지 않던 균열이 이제는 선명한 실체로 드러나고 있었다. 스카이 템페스트 타워 프로젝트는 강지훈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었다. 그의 사무실은 더 이상 개인적인 공간이 아니었다. 사방벽에는 복잡한 설계도와 구조 계산식이 빈틈없이 붙어 있었고, 중앙에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할 거대한 타워의 축소 모형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지훈은 잠자는 시간마저 아까워하며 일에 매달렸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곡선과 직선, 강철과 유리의 완벽한 조합을 찾아내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유진은 남편이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그녀가 정성껏 준비해간 저녁 식사는 식은 채로 책상 한쪽에 놓이기 일쑤였고, 걱정스러운 안부 전화는 늘 나중에 얘기해, 지금 바빠라는 짧은 대답으로 끊겼다. 그녀는 그의 꿈을 이해했지만 그 꿈이 자신들의 관계를 잠식해 들어오는 속도에 두려움을 느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세워지고 있었고, 지우는 그 벽을 쌓는 동시에 벽 안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을 박태수 회장은 만족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지훈의 야망이라는 불길에 부채질을 하면서 그 불길이 지훈과 유진 사이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도록 교묘하게 유도했다. 박 회장에게 지훈은 자신의 제국을 완성할 최고의 도구였고, 서유진은 그 완벽한 도구에 낀 불순물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의 계획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정교하고 잔인했다. 박 회장은 어느 날 저녁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인자하고 부드러웠다. 서 큐레이터, 잘 지내시는가?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후원하는 현대미술 자선 경매가 있는데 혹시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줄 수 있겠나? 안목 높은 서 큐레이터가 와준다면 행사의 격이 달라질 걸세. 그는 지훈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준비로 절대 참석할 수 없는 날짜를 일부러 골랐다. 순수한 의도의 초대에 유진은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자선 경매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화려함의 극치였다. 상류층 인사들의 웃음소리와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가 공간을 가득 메웠다. 유진은 오랜만에 만나는 예술계 지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잠시나마 남편과의 소원함에서 오는 시름을 잊을 수 있었다. 바로 그때 박 회장이 누군가와 함께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런, 여기서 만나다니 반갑군. 서 큐레이터. 이쪽은 JC 아키텍츠의 윤기석 대표라네. 우리 업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이지. 윤기석은 지훈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다. 그는 실력은 있었지만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로 정평이 나 있었다. 유진은 남편에게서 그의 이름을 여러 번 들어 알고 있었기에 순간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윤기석은 능구렁이 같은 미소를 지으며 유진에게 손을 내밀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서유진 큐레이터님. 강지훈 실장의 아내이시자 그 자신도 뛰어난 예술 감식가라고요. 강 실장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군요. 박 회장은 두 사람을 소개해 준 뒤 잠시 실례하겠다며 자연스럽게 자리를 피했다. 홀로 남겨진 유진은 어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의례적인 대화를 이어나갔다. 윤기석은 집요하게 그녀의 주변을 맴돌며 말을 걸었다. 사실 저희 회사에서도 곧 사옥을 신축할 예정인데 로비에 설치할 예술 작품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서 큐레이터님 같은 분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면 영광일 텐데요. 그는 명함을 건네며 은밀한 사업 제안처럼 들리는 말을 던졌다. 유진은 그의 의도를 파악하고 정중하게 거리를 두었다.
저는 남편의 회사와 관련된 일이 아니면 컨설팅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도 윤기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웃으며 잔을 들어 보였다. 아쉽군요. 하지만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그 모든 장면을 연회장 기둥 뒤에 숨어 있던 박 회장의 비서는 망원 렌즈를 이용해 사진으로 담고 있었다. 교묘한 각도에서 찍힌 사진은 마치 두 사람이 매우 친밀하고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였다. 다음 날 오후, 박 회장은 지훈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태블릿 PC를 지훈에게 내밀었다. 화면에는 어젯밤 연회장에서 찍힌 유진과 윤기석의 사진이 여러 장 담겨 있었다. 멀리서 찍어 화질은 흐릿했지만 두 사람이 다정하게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윤기석이 유진에게 명함을 건네는 모습이 절묘하게 포착되어 있었다. 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이걸 자네에게 보여줘야 할지 정말 많이 고민했네. 지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사진들을 확대해 보았다. 그의 눈에는 아내가 자신의 가장 큰 경쟁자와 미래를 즐기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박 회장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윤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자네도 잘 알지 않나. 그는 자네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야. 그런데 왜 하필 자네 아내에게 접근했을까? 나는 정말 자네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네. 그의 목소리에는 스승으로서 제자를 걱정하는 진심이 담겨 있는 듯했다. 지훈의 머릿속은 지옥이 되었다. 스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아내를 향한 사랑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하지만 박 회장이 제시한 증거와 그의 진심 어린 걱정은 의심이라는 독사의 이빨이 사랑의 심장을 파고들기에 충분했다. 그는 박 회장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사무실을 나섰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혼란스러움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애썼지만 이미 독은 온몸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날 밤 지훈은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다. 유진은 소파에서 그를 기다리다 깜빡 잠이 들어 있었다. 인기척에 눈을 뜬 그녀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남편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이제 와요? 식사는 했어요? 하지만 지훈은 대답 대신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어제 어디 있었어?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유진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사실대로 대답했다. 박 회장님이 초대한 자선 경매에 다녀왔어요. 당신도 바쁜 거 아니까 일부러 얘기 안 했는데 그녀의 해명은 오히려 지훈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왜 먼저 말하지 않았을까?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는 감정을 억누르며 다시 물었다. 거기서 누구 만났어? 유진은 윤기석과의 짧은 만남을 떠올렸지만 그것이 굳이 언급할 만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쓸데없는 일로 남편의 신경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다. 그냥 미술계 사람들 몇 명 만났어요. 별일 없었어요. 그 순간 지훈의 마음속에서 신뢰의 마지막 끈이 끊어졌다.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피곤하다는 말만 남기고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유진은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박태수라는 교활한 뱀이 속삭인 거짓말이 이제 막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키기 시작했다는 것을. 강지훈의 세계에 비상벨이 울린 것은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다. TS 건설의 보안팀장이 굳은 얼굴로 그의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밤새도록 수정한 설계도의 마지막 선을 긋고 있었다. 보안팀장은 다급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실장님, 큰일 났습니다. 스카이 템페스트 타워의 외벽 패널 초기 디자인 일부가 외부로 유출된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손에 들려있던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한 충격이었다. 초기 디자인이라고는 하지만 프로젝트의 핵심 컨셉과 기술적 접근 방식이 담겨 있는 민감한 자료였다. 경쟁사인 JC 아키텍츠의 윤기석이 이 자료를 손에 넣는다면 그가 얼마나 교활하게 이용할지는 불보듯 뻔했다. 지훈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자신의 피와 땀이 담긴 창조물을 누군가 더러운 손으로 훔쳐갔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즉시 박태수 회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수학이 넘어 박 회장의 목소리는 이례적으로 차갑고 단호했다. 내부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 당장 모든 서버 접속 기록을 분석하고 관련된 모든 직원을 조사하게. 이 배신자를 찾아내지 못하면 프로젝트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어. 그의 지시는 신속하고 체계적이었다. 지훈은 스승의 단호함에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킬 수 있었다. 박 회장이라면 분명히 위기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믿었다. 그로부터 이틀 동안 TS건설은 발칵 뒤집혔다. 보안팀과 감사팀이 총동원되어 대대적인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다. 지훈은 조사 과정을 초조하게 지켜보며 일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마음속의 의심과 불안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누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런 짓을 벌였을까? 그는 자신의 팀원들을 한 명 한 명 떠올려 보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배신자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모두가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으로 똘똘 뭉친 동지들이었다. 이틀째 되는 날 오후 박 회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지금 바로 내 사무실로 오게. 조사 결과가 나왔네.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호는 마른 침을 삼키며 회장실로 향했다. 회장실의 두꺼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 회장은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아 깊은 시름에 잠긴 얼굴로 그를 맞았다. 그의 앞에는 여러 장의 서류와 태블릿 PC가 놓여 있었다. 평소에 위험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아끼는 자식이 큰 사고라도 친 것을 본 아버지처럼 고통스러운 표정이었다. 앉게. 박 회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이 소파에 앉아 그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자네에게 이 말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네. 이건 자네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될 걸세. 그의 서두는 불길한 예감을 증폭시켰다. 박 회장은 태블릿 PC를 지훈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몇 개의 이메일이 열려 있었다. 발신자는 낯선 아이디였지만 수신자는 JC 아키텍츠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었다. 지훈은 이메일 내용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요청하신 파일입니다. 검토 후 약속된 컨설팅 비용을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보안 유지가 최우선입니다.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비수처럼 지훈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발신자 정보 추적 결과를 보았다. IP 주소는 여러 국가를 경유하도록 세탁되어 있었지만 최초 접속 기록 중 하나가 희미하게 그들의 아파트 근처 공용 와이파이망으로 잡혀 있었다.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박 회장은 지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는 서류 뭉치 하나를 지훈에게 건넸다. 그것은 해외은행의 거래 내역서였다. 계좌주는 유제인 세오라는 영문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지훈의 아내와 철자가 똑같았다. 그리고 그 계좌로 JC 아키텍츠의 위장회사로 의심되는 곳에서 거액의 돈이 2차례에 걸쳐 입금된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입금된 시점은 디자인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지훈의 숨이 멎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보았다.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짜맞춰져 있었다. 이메일, IP 주소, 그리고 결정적인 입금 내역까지. 그가 반박할 수 있는 여지는 어디에도 없었다. 박 회장은 괴로운 듯 눈을 감으며 말했다. 나도 믿고 싶지 않았네. 그래서 자네에게 알리기 전에 내가 직접 사람을 시켜 몇 번이고 확인했어. 하지만 모든 증거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네. 석 큐레이터를. 그 이름이 박 회장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지훈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감이 온몸을 덮쳤다. 얼마 전 윤기석과 웃으며 대화하던 아내의 모습이 사진처럼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때의 의심이 이제는 끔찍한 확신이 되어 돌아왔다. 그녀가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꿈을 경쟁자에게 팔아넘겼다. 그 대가로 더러운 돈을 받았다. 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지훈아, 정신 차리게. 지금 무너지면 안 돼. 어쩌면 서 큐레이터는 이 일의 심각성을 몰랐을 수도 있네. 그저 예술계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윤 대표 같은 교활한 자에게 이용당했을 수도 있지.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이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네.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리고 자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려야 해. 그의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지훈에게 아내를 버리라고 종용하는 잔인한 선고였다. 지훈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가 사랑했던 아내, 그의 가장 큰 영감의 원천이라 믿었던 존재가 한순간에 그의 모든 것을 파괴한 배신자가 되어 있었다. 그가 쌓아 올린 사랑의 성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모든 것이 기만이었다. 박 회장이 만들어낸 정교한 증거의 감옥에 갇힌 그는 진실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는 그저 스승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칼을 휘두를 준비가 된 분노의 화신일 뿐이었다. 강지훈은 지옥을 향해 질주하는 폭주 기관차 같았다. 그의 아우디 R8은 밤의 강변북로를 총알처럼 가르며 달렸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은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시야는 오직 분노와 배신감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박태수 회장이 보여준 증거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며 그의 이성을 조각내고 있었다. 아내의 웃음, 그녀의 다정한 목소리,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역겨운 위선으로 느껴졌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그의 손가락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따뜻한 조명과 은은한 아로마 향이 그를 맞았다. 거실에는 서유진이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이 낮게 흐르고 있었다. 이 모든 평온함이 지훈에게는 가증스러운 연극처럼 보였다. 유진은 소파에 앉아 책을 읽다가 현관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남편의 얼굴에 드리워진 살기를 보고 본능적으로 몸을 굳혔다. 지훈 씨,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지훈은 대답 대신 거실 테이블 위로 태블릿 PC를 거칠게 던졌다. 금속과 유리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평화로운 공간을 갈랐다. 태블릿 화면에는 유진의 이름으로 된 해외 계좌의 거래 내역이 떠 있었다. 이게 뭔지 설명해봐. 그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유진은 영문도 모른 채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자신의 영문 이름이 적힌 생전 처음 보는 계좌. 그리고 거액의 입금 내역. 그녀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남편을 올려다보았다. 이게 뭐예요? 난 이런 계좌 없어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그녀의 부인은 지훈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조작?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사진 몇 장을 꺼내 그녀의 얼굴에 뿌렸다. 자선 경매장에서
윤기석과 다정하게 웃고 있는 유진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다. 이제 와서 모른 척하지 마. 윤기석 만나서 무슨 짓을 했어? 내 디자인을 팔아넘기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이 이거 아니야? 그의 모든 단어는 비수가 되어 유진의 심장에 밝혔다. 그녀는 그제야 모든 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그날 박 회장님이 초대한 자리였고 윤기석 대표는 우연히 만났을 뿐이에요.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말을 걸어왔고 난 분명히 거절 의사를 밝혔어요. 유진은 필사적으로 해명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그녀의 접근을 막았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혐오감만이 가득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거짓말. 그렇다면 왜 나한테 그 사람 만났다는 얘기를 안 했지? 찔리는 게 있으니 숨긴 거겠지. 지우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그는 이미 스스로 내린 결론 외에는 아무것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박 회장이 심어놓은 의심의 씨앗은 이제 그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독초로 자라나 모든 신뢰를 질식시켜버렸다. 유진의 모든 해명은 그의 귀의 변명으로 그녀의 눈물은 죄를 감추기 위한 동정심 유발 연기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유진은 절망감에 무너져 내렸다. 제발, 제발 내 말 좀 믿어줘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당신은 내 전부인데, 당신의 성공이 곧 나의 행복인데. 그녀는 흐느끼며 애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지훈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차갑게 비웃으며 말했다. 전부, 행복? 돈 앞에서는 그런 감정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모양이지. 당신의 그 고상한 예술가 취향을 유지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했나 보군. 그 잔인한 말은 유진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았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의 애원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남편은 이미 그녀를 배신자로 단정하고 재판을 끝내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선고뿐이었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물었다. 당신은 처음부터 나를 믿지 않았군요. 아니, 당신은 당신의 스승이라는 그 사람의 말만 믿고 있는 거겠죠. 그녀의 말은 전곡을 찔렀지만 지훈은 그것을 자신의 상처를 가리기 위한 또 다른 공격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싸늘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적어도 회장님은 나를 배신하지는 않아. 당신처럼 내 등 뒤에서 칼을 꽂지는 않는다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겼다. 그들이 함께 쌓아 올렸던 사랑과 신뢰의 모든 순간들이 부정당했다. 유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체념이었다.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해석한 지훈은 마지막 결정을 내렸다. 그는 더 이상 이 가증스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 자신의 인생에서 이 오점을, 이 배신을 도려내야만 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잔인한 문장을 내뱉었다. 우리 이혼하자. 그 단어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거실의 공기를 갈랐다. 유진의 눈이 절망으로 크게 뜨였다. 그녀는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지호는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외면했다. 그는 마치 자신의 몸에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외과 의사처럼 냉정했다. 당신 같은 사람과 더 이상 한 지붕 아래에서 숨쉬고 싶지 않아. 내 인생에서, 내 프로젝트에서 당장 사라져줘. 그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뒤돌아섰다. 더 이상 이 공간에 머무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그지 않았다. 대신 그는 옷방으로 가 간단한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이 집을 영원히 떠나기 위해서였다.
유진은 거실 한가운데에 홀로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사랑, 그녀의 헌신, 그녀의 인생이 한 남자의 맹목적인 믿음과 잔인한 의심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그녀를 향해 세워진 침묵의 벽은 너무나도 높고 단단해서 그녀의 진실은 결코 그 벽을 넘어가지 못할 것이었다. 굳게 닫힌 방문 앞에서 그녀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혼 서류에 찍힌 도장은 차가운 낙인과 같았다. 법정의 조정실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훈과 서유진은 테이블 양끝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들의 변호사들만이 기계적으로 서류를 주고받으며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뿐이었다. 지훈은 유진에게 최소한의 법적 위자료와 재산 분할만을 제시했고 유진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와 어떤 것도 엮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체념이었지만 지훈의 눈에는 그것이 죄를 인정한 자의 마지막 자존심처럼 보였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조정실을 나서는 순간까지 두 사람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지훈은 마치 불쾌한 오물을 털어내듯 서둘러 복도를 빠져나갔다. 그의 등 뒤로 유진의 가녀린 어깨가 절망의 무게에 눌려 축 처져 있었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에게 그녀는 이제 자신의 완벽한 인생 설계도에서 도려내야 했던 치명적인 오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녀는 이미 재와 먼지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다. 며칠 후 TS 건설 본사 대강당에서 스카이 템페스트 타워 프로젝트의 공식 총괄 책임자 임명 발표회가 열렸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고 강지훈은 대한민국 건축계의 새로운 제왕으로 등극했다. 그는 검은색 맞춤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서서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프로젝트의 비전을 발표했다. 그의 눈빛에는 성공에 대한 확신과 냉철한 야망만이 가득했다. 사람들은 그의 젊음과 천재성, 그리고 카리스마에 열광했다. 박태수 회장은 흐뭇한 미소로 아들 같은 제자의 옆을 지켰다. 그는 지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기자들 앞에서 말했다. 강지훈 실장은 단순한 건축가가 아닙니다. 그는 이 도시의 미래를 바꿀 예술가이자 혁명가입니다. 저는 저의 모든 것을 걸고 그를 지지할 것입니다. 그의 연설은 지훈에 대한 무한한 신뢰의 표현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꼭두각시를 완벽하게 조종하는데 성공한 자의 만족감이 숨겨져 있었다. 지훈은 쏟아지는 찬사 속에서 잠시 낯선 공허함을 느꼈다. 평생을 꿈꿔왔던 순간, 모든 것을 손에 넣은 바로 그 순간에 예기치 않은 허무함이 밀려왔다. 문득 군중 속 어딘가에 그녀가 서 있을 것만 같은 착각이 들었다. 예전 시상식 때처럼 자랑스럽고 애정 어린 눈으로 자신을 바라봐 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어 환상을 지웠다. 그녀는 배신자일 뿐이다. 이 공허함은 배신당한 상처의 후유증일 뿐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곧 아물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같은 시간 유진은 한때 자신들의 보금자리였던 아파트에서 마지막 짐을 꾸리고 있었다. 집 안 곳곳에는 행복했던 시간의 흔적들이 유령처럼 떠다녔다. 함께 고른 소파, 나란히 걸어두었던 그림, 지훈이 그녀를 위해 직접 디자인한 서재의 책상까지, 모든 물건이 날카로운 기억의 파편이 되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강지훈의 아내 서유진이라는 이름이 통째로 삭제되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서유진이라는 텅 빈 이름뿐이었다. 작은 트럭에 얼마 안 되는 짐을 싣고 아파트를 떠나는 그녀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그녀를 둘러싼 세상은 소문으로 들끓었다.
TS 건설 내부에서부터 시작된 악의적인 소문은 날개를 단 듯 퍼져나갔다. 서유진이 남편의 프로젝트 기밀을 경쟁사에 팔아넘겼다. 거액의 돈을 받고 이혼했다는 등 진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뒤섞인 이야기들이 그녀를 파렴치한 여자로 만들었다. 그녀가 몸담았던 큐레이터 세계에서도 그녀를 향한 시선은 차가웠다. 유진은 작은 오피스텔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세상과 담을 쌓았다. 며칠 동안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만 있었다. 배신감과 절망감,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지 않은 남편에 대한 원망이 그녀를 산채로 집어삼켰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다. 대학 시절 동기이자 지금은 인사동에서 가장 주목받는 갤러리 아람의 대표인 한민준이었다. 유진아, 괜찮아? 민준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운 걱정이 묻어 있었다. 그는 수소문 끝에 그녀를 찾아왔다고 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죽이 담긴 보온병이 들려 있었다. 유진은 오랜만에 만난 익숙한 얼굴에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그는 동정이나 값싼 위로 대신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다. 민주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그녀가 결코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부터 믿고 있었다고 말했다. 내가 아는 서유진은 예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자부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야. 돈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팔 사람이 아니지. 그의 확신의 참말은 유진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다.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민주는 종종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그녀를 억지로 세상 밖으로 끌어내려 하지 않았다. 대신 여러 미술 서적과 전시회 도록을 가져다 주며 자연스럽게 그녀의 잠들어 있던 열정을 깨웠다. 내 안목은 여전히 대한민국 최고야. 이대로 썩히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니? 그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누군가의 아내로 살았던 시간은 잊어. 이제 너 자신, 큐레이터 서유진으로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때? 그의 말은 유진의 마음 깊은 곳에 잠자고 있던 불씨를 되살렸다. 그녀는 잊고 있었다. 강지훈을 만나기 전 그녀 역시 자신만의 꿈과 재능으로 빛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녀의 손에는 지훈이 던져준 얼마 되지 않는 위자료가 전부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돈보다 더 귀한 것, 바로 예술을 꿰뚫어 보는 날카로운 안목과 열정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잿더미 위에서 다시 일어서기로. 유진은 민준의 도움을 받아 북촌의 한적한 골목길에 있는 작은 한옥을 임대했다. 오랫동안 비어 있어 낡고 허름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 공간이 가진 잠재력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그곳을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작은 갤러리로 꾸미기 시작했다. 먼지를 닦아내고 낡은 석가래를 보수하고 하얀 페인트를 직접 칠했다. 땀을 흘리는 동안 그녀는 서서히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다. 갤러리의 이름은 아름이라고 지었다. 아름다움과 아름아름이라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았다. 그렇게 서유진은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3년이라는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강지훈이 설계한 스카이 템페스트 타워는 완공되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상징이 되었다. 바벨탑처럼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그 거대한 유리와 강철의 피조물은 그의 명성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이제 단순히 유망한 건축가가 아니라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이 되어 있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천재, 거장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고 그가 받는 프로젝트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하지만
성공의 정점에서 그는 기이한 허무감에 시달렸다. 그는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타워 최상층의 펜트하우스에 살았지만 그 넓고 화려한 공간은 텅 빈 그의 내면처럼 차갑고 고요할 뿐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찬사와 부러움 속에서도 그는 늘 혼자였다. 밤이 되면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자신이 만들어낸 도시의 야경을 안주 삼아 위스키를 마셨다. 화려한 불빛의 바다는 아름다웠지만 그에게 어떤 위로도 주지 못했다. 마치 잘 만든 모형 도시를 내려다보는 신이 된 기분이었다. 그의 내면에서 서유진이라는 이름은 잊으려 할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흉터와 같았다. 그는 의식적으로 그녀를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더럽힌 배신자이며 성공을 위해 잘라낸 과거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문득문득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일상에 그녀의 흔적이 불쑥 끼어들었다. 새로 산 셔츠의 감촉에서 그녀가 골라주던 옷의 부드러움을 떠올렸고 무심코 들른 갤러리의 그림 앞에서 그녀의 날카로운 비평을 상상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지독한 자기 혐오에 빠져들었다. 그의 스승 박태수 회장은 이제 TS그룹 전체를 아우르는 거물이 되어 있었다. 그는 지훈을 자신의 가장 빛나는 트로피처럼 여겼고 그를 통해 자신의 제국을 더욱 공고히 했다. 하지만 3년의 시간은 지훈에게 박 회장의 다른 얼굴을 보게 했다. 그는 목표를 위해서라면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었다. 한 번은 타워의 하청을 맡았던 작은 인테리어 업체가 자금난으로 공사 기일을 며칠 어기자 박 회장은 가차없이 계약을 파기하고 위약금 폭탄을 안겨 업체를 파산시켜버렸다. 그 업체의 대표가 회장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모습을 지우는 복도 끝에서 똑똑히 보았다. 박 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비서에게 그를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그 차갑고 비정한 모습에서 지우는 3년 전 자신에게 이혼을 종용하던 그의 모습을 보았다. 큰일을 하려면 사소한 감정 따위는 버려야 하네. 썩은 가지는 제때 잘라내야 나무 전체가 살 수 있는 법이야. 박 회장이 무심코 던진 그 말은 예리한 칼날이 되어 3년 동안 굳어있던 지훈의 상처를 헤집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다른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서유진이 운영하는 갤러리 아름은 더 이상 북촌 골목의 작은 공간이 아니었다. 그녀의 탁월한 안목과 진정성 있는 기획력은 입소문을 타고 미술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상업성에 물들지 않고 자신만의 철학으로 잠재력 있는 신진 작가들을 발굴해냈고 아름은 진짜 예술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그녀는 이제 강지훈의 전처가 아닌 큐레이터 서유진으로서 온전히 자신의 이름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한민준이 있었다. 3년의 시간 동안 두 사람의 관계는 친구 이상으로 깊어졌다. 민주는 유진이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고 응원했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존중했고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불꽃처럼 뜨겁지 않았지만 조용한 강물처럼 깊고 단단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꿈을 지지하는 가장 완벽한 파트너였다. 어느 늦은 오후 전시 마감을 준비하는 유진에게 민준이 따뜻한 유자차를 들고 찾아왔다. 오늘 관람객이 유난히 많던데 힘들었지? 그의 목소리에는 다정한 배려가 묻어 있었다. 유진은 그의 온기에 미소로 답했다. 힘들긴요. 내 그림을 알아봐주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자신감과 평온함이 가득한 충만한 삶을 사는 여자의 얼굴이었다. 민주는 갤러리 중앙에 걸린 무명 화가의 추상화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작가
분명 크게 될 거야. 당신이 아니었다면 아무도 이 그림의 가치를 몰랐을 텐데. 그의 칭찬에 유진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갤러리 아람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들의 대화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중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화려한 성공이나 세상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았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완전했다. 그날 밤, 강지훈은 또다시 펜트하우스에서 홀로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갤러리 아름과 서유진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다. 기사에는 성공한 큐레이터로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사진 속 그녀의 옆에는 한민준이 서 있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지훈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종류의 따뜻함과 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순간 그의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그것은 질투하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다. 그것은 상실감이었다. 자신이 버린 것이 단순히 배신한 아내가 아니라 어쩌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을지도 모르는 무언가였다는 뒤늦은 깨달음이었다. 박 회장의 냉혹함, 그리고 사진 속 유진의 행복한 모습이 그의 머릿속에서 충돌하며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냈다. 3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의심의 문이 아주 조금씩 삐걱거리며 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완벽한 제국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것은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이었다. 스카이 템페스트 타워의 초고층부에서 강풍이 부는 날이면 미세한 진동이 감지된다는 보고가 올라온 것이다. 구조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었지만 지훈의 완벽주의는 티끌만한 흠결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프로젝트 초기의 풍동 실험 데이터와 초기 구조 설계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3년도 더 된, 이제는 회사의 깊숙한 서버 아카이브에 잠들어 있는 자료들이었다. 그는 텅 빈 주말의 사무실, 중앙 서버실의 서늘한 공기 속에서 홀로 노트북을 마주했다. 대부분의 자료는 쉽게 찾을 수 있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초기 구조 계산 파일 몇 개가 손상되어 열리지 않았다. 그는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고 기다리는 동안 무심코 오래된 파일들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러다 문득 얼마 전 보았던 서유진의 기사가 떠올랐다. 알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그는 검색창에 서유진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했다. 그녀와 이혼한 이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행동이었다. 수많은 관련 파일들이 검색되었지만 대부분은 과거의 공식적인 행사 자료들이었다. 그는 실망하며 창을 닫으려던 순간 화면 구석에 이상한 파일 하나가 눈에 띄었다. 파일명은 깨진 문자로 이루어져 있었고 삭제된 항목이라는 폴더 안에 위치해 있었다. 복구 프로그램이 깊숙한 곳에 묻혀있던 데이터 조각을 끄집어낸 모양이었다. 호기심에 이끌려 파일을 클릭하자 부분적으로 복원된 이메일 하나가 화면에 나타났다. 발신자는 최민식이라는 낯선 이름이었고 수신자는 다름 아닌 박태수 회장이었다. 이메일의 날짜는 3년 전, 그가 유진을 배신자로 단정했던 바로 그날의 하루 전이었다. 지훈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스크롤해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내용은 아주 짧고 간결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자료 준비 모두 마쳤습니다. 해외 계좌 내역과 이메일 송수신 기록까지 강 실장이 의심할 여지 없도록 완벽하게 꾸며 놓았습니다. 이제 회장님께서 전달만 하시면 됩니다. 순간 지훈의 세상이 멈췄다. 자료, 꾸며 놓았습니다. 그 단어들이 독사의 이빨처럼 그의 뇌리에 밝혔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그는 이메일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하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 모든 것이 조작이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유진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자신의 결혼 생활을 파괴했던 그 완벽한 증거들은 모두 박태수 회장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잔인한 연극의 소품에 불과했다. 지훈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3년 전 박 회장의 비통한 표정, 제자를 위하는 척하며 건넸던 위로의 말들, 그 모든 것이 역겨운 위선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던 스승의 손에 노란한 꼭두각시였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는 자신의 손으로 사랑하는 아내의 심장에 칼을 꽂았다. 후회와 죄책감이 거대한 해일처럼 그를 덮쳤다. 그는 비틀거리며 서버실을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통유리창 너머로 자신이 설계한 스카이 템페스트 타워가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저 타워는 더 이상 그의 성공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여자의 인생을 제물로 바쳐 쌓아 올린 거대한 무덤,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기리는 기념비처럼 보였다.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아,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절규가 텅 빈 사무실을 울렸다. 분노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차가운 이성이었다. 그는 이대로 박 회장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알았다. 박태수는 이미 괴물이 되어 있었다. 이메일 하나만으로는 그의 거대한 성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 오히려 역공을 당해 자신이 모든 것을 뒤집었을 수도 있었다. 더 확실한 증거, 이 모든 음모의 전모를 밝혀줄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지우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는 이메일의 발신자 최민식이라는 인물에 대해 추적하기 시작했다. TS건설의 내부 인사 기록을 몰래 열람한 결과 그는 3년 전까지 박 회장의 직속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유진의 사건이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 사정을 이유로 갑자기 퇴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너무나도 의심스러운 정황이었다. 지우는 그의 퇴직 서류에 적힌 마지막 거주지를 확인했다. 제주도였다. 이제 목표는 분명해졌다. 그는 최민식을 찾아내야 했다. 그를 찾아내 3년 전 그날의 진실을 박 회장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두 알아내야만 했다. 이것은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자기 자신에 대한 속죄의 시작이었다. 그는 유진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최소한 그녀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고 그녀에게 씌워진 오명을 닦아주는 것,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마지막 도리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제주행 첫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다. 그의 눈에는 이전의 오만한 야심 대신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파헤치려는 자의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제주도의 바람은 축축한 소금기를 머금고 있었다. 강지우는 렌터카를 몰아 구불구불한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다. 관광객들의 들뜬 웃음소리와 에메랄드빛 바다의 평화로운 풍경은 그의 지옥 같은 심정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지난 이틀 동안 잠도 자지 않고 최민식을 찾아다녔다. 퇴직 서류에 적힌 주소는 이미 빈집이 된 지 오래였고 수소문 끝에 그가 애월의 한적한 마을에서 작은 감귤 농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겨우 알아냈다. 최민식의 농장은 돌담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곳이었다. 지훈이 도착했을 때 그는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귤나무 가지를 치고 있었다. 3년 전 박 회장의 비서실에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 있던 엘리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평범하고 지쳐 보이는 중년의 사내일 뿐이었다. 지훈이 차에서 내리자 최민식은 낯선 방문객을 경계의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지훈의 얼굴을 알아본 순간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뒷걸음질 쳤다. 강지훈 실장님, 아니,
상무님께서 여긴 어쩐 일로? 그의 목소리는 당황으로 심하게 떨렸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다가가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3년 전 최민식이 박 회장에게 보냈던 그 삭제된 이메일이 떠 있었다. 최민식의 눈이 경악으로 크게 뜨였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삭제했다고 믿었던 과거의 망령이 눈앞에 나타나자 거의 혼절할 지경이었다. 이건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렸다. 설명해 주시죠. 최민식 씨. 이게 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어 오히려 더 차갑고 위협적으로 들렸다. 최민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다. 지훈은 그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간신히 이성을 붙들었다. 박태수 회장이 당신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그는 당신을 쓰고 버린 말에 불과해.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기회를 줄 수 있어. 진실을 말한다면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기회를. 최민식은 한참을 망설였다. 그의 어깨는 죄책감의 무게에 눌려 축 처져 있었다. 그는 결국 땅바닥에 주저앉으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고백은 지훈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계획적이었다. 박 회장은 처음부터 서유진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그는 지훈을 자신의 야망을 실현시켜줄 완벽한 도구로 생각했고 강한 자의식과 독립적인 성향을 가진 유진이 그 도구를 오염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라고 판단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통제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유진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윤기석과의 만남을 유도해 의심의 씨앗을 심고 결정적으로 디자인 유출 사건을 조작했다. 그는 전문 해커를 고용해 내부 서버에서 자료를 빼돌린 뒤 최민식을 시켜 유령 회사를 통해 JC 아키텍츠의 경쟁사에게 헐값으로 넘겼다. 그리고 그 돈을 다시 유진의 이름으로 만든 대포 통장으로 입금시켜 완벽한 증거를 만들어냈다. 이 모든 과정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된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기 위한 잔인한 시나리오였다. 지훈은 이 모든 대화 내용을 자신의 옷 속에 숨겨둔 소형 녹음기로 녹음하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지훈은 창밖의 구름을 보며 텅 빈 눈을 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최민식의 자필 진술서와 모든 음모의 증거가 담긴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진실이라는 칼을 손에 넣었지만 그의 마음은 승리감 대신 끝없는 절망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이제 박태수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 하지만 유진에게 저지른 자신의 죄는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 그는 그녀에게 용서를 빌 자격조차 없었다. 그날 저녁 갤러리 아름에서는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데이비드 곽의 아시아 최초 개인전 오프닝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이 전시는 서유진이 지난 1년간 공들여 기획한 야심작이었고 국내외 미술계 인사들과 언론, 수많은 VIP들로 갤러리는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유진은 우아한 실크 드레스를 입고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았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3년 전의 상처와 절망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선 당당하고 아름다운 여왕이었다. 한민주는 그런 그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자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유진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속삭였다. 오늘 정말 멋져, 유진아, 당신이 해냈어. 유진은 그의 말에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시간을 함께 견뎌온 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흐르고 있었다. 그 순간 그들에게는 세상의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았다. 같은 시각 지우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인터넷을 통해
갤러리 아름의 오프닝 행사 생중계 영상을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빛나고 있는 유진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그가 알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그늘 속에서 시들어가던 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광야에 피어난 강인한 생명력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그녀를 온전히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새로운 남자가 있었다. 지우는 심장이 조각나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모든 진실을 밝혀야 했다. 그리고 그녀를 만나야 했다. 그녀를 직접 만나서 자신의 입으로 모든 것을 고백하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만 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인 희망인지 알면서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재킷을 걸쳤다. 그의 심장은 죄책감과 희미한 희망이 뒤섞여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는 갤러리 아름으로 향했다. 자신의 손으로 부서뜨린 세 개의 문을 다시 열기 위해서. 갤러리 아름 주변은 오프닝 행사에 참석하려는 고급 세단들로 북적였다. 강지훈은 차를 멀찌감치 세우고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입구에서 쏟아져 나오는 환한 불빛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다른 세상의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 과거에서 온 유령이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세차게 뛰었지만 그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밤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다. 갤러리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는 압도당했다. 공간은 서유진이라는 사람 그 자체였다. 그녀의 섬세한 감각과 대담한 안목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살아 숨쉬고 있었다. 벽에 걸린 데이비드 곽의 미디어 아트는 현란한 빛과 소리로 관람객들의 혼을 빼놓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의 눈에는 그 어떤 작품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사람들 사이에서 별처럼 빛나고 있는 서유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정말로 아름다웠다. 그와 함께 살 때보다 훨씬 더 생기 있고 자유로워 보였다. 그녀의 미소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닌 온전한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지훈은 자신이 그녀에게서 얼마나 많은 빛을 빼앗아 왔었는지를 사무치게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그림자 속에 가두려 했던 어리석은 남자였다. 그녀의 옆에는 그림자처럼 한민준이 서 있었다. 그는 유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부드럽게 막아주며 그녀가 주인공으로서 온전히 빛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도 서로 통하는 완벽한 한 쌍처럼 보였다. 지우는 차마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기둥 뒤에 숨어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그녀의 행복한 모습을 차마 방해할 수 없었다. 어쩌면 이대로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자신이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찾아왔다. 영향력 있는 미술 평론가 한 명이 유진과 민준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다. 평론가는 민준을 향해 웃으며 말했다. 한 대표님, 정말 대단한 전시입니다. 서유진 큐레이터 같은 보석을 어떻게 알아보셨습니까? 그 말에 한민주는 자랑스럽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유진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리고 그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보석을 알아보는 건 당연한 일이죠. 특히나 그 보석이 제 아내라면 말입니다. 여러분께 정식으로 제 아내 서유진을 소개합니다. 그 순간 지훈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제 아내. 그 두 단어는 수천 볼트의 전류가 되어 그의 온몸을 관통했다. 시간이 멈췄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민준의 목소리만이 그의 귓가에서 악몽처럼 울려 퍼졌다.
그는 두 사람의 손을 보았다. 유진의 네 번째 손가락과 민준의 네 번째 손가락에서 심플하지만 우아한 디자인의 백금 반지가 똑같이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약속하는 명백한 증표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의 희미한 희망, 어쩌면 용서를 구하고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어리석은 기대가 산산조각 났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버린 것은 단순히 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진실했던 사랑과 행복을 자신의 손으로 내던져 버렸던 것이다. 그가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된 야망을 좇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고 새로운 행복을 찾아냈다. 그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너무나도 늦게. 유진은 하객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느껴지는 강렬한 시선에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기둥 뒤에 서 있는 강지훈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얼굴에서 순간 미소가 사라지고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감정은 더 이상 증오나 원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에 읽었던 슬픈 소설의 한 페이지를 우연히 다시 펼쳐본 듯한 아련하고 무덤덤한 감정에 가까웠다. 그녀는 그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였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마지막 인사였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민준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세상은 이제 그곳에 있었다. 유진의 그 무심한 눈빛은 지훈에게 그 어떤 비난보다 더 아픈 형벌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유령처럼 조용히 갤러리를 빠져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불타는 뺨을 식혔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자신이 설계한 스카이 템페스트 타워가 밤하늘을 찌르며 서 있었다. 한때 그의 자부심이었던 저 거대한 탑이 이제는 그의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음을 증명하는 거대한 묘비처럼 보였다. 늦어도 너무 늦어버린 깨달음이었다. 그는 그녀를 영원히 잃었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에 돌아왔을 때 동이 트고 있었다. 밤새도록 그의 영혼을 핥히던 절망은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기이할 정도로 차분한 결의로 변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명예, 성공, 그리고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은 서유진의 행복한 미소 앞에서 한낱 모래성에 불과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유일한 길은 진실의 제단 위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것뿐이었다. 그것은 용서를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되돌리기 위함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것은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자신이 파괴한 한 사람의 명예를 되돌려 놓기 위한 마지막 속죄였다. 그는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지난 며칠간 모은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최민식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 그의 자필 진술서 스캔본, 서버 깊숙한 곳에서 복원해낸 박태수 회장과의 이메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꿰뚫는 자신의 참회록. 그는 3년 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박태수의 교묘한 말에 어떻게 눈이 멀어 사랑하는 아내를 배신했는지 한자 한자 고통스럽게 적어내려 갔다. 그것은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행위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모든 파일이 담긴 압축 폴더의 이름은 진실의 대가였다. 그는 대한민국 모든 주요 언론사와 방송국 그리고 증권가의 영향력 있는 애널리스트들에게 그 파일을 익명으로 전송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는 거대한 스카이 템페스트 타워의 전원 스위치를 스스로 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자신의 손으로 쌓아 올린 제국을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리는 마지막 행위였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짐을 쌌다. 여권과 지갑, 그리고 낡은 건축 개론서 한 권이 전부였다. 그는 자신이 살았던 화려한 허상의 세계에 미련 없이 등을 돌렸다. 그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강지훈 스캔들은 증권가 정보지를 시작으로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정오가 되자 모든 방송사에 메인 뉴스를 장식했다. TS그룹의 존경받는 경영자 박태수 회장이 자신의 제자를 조종하기 위해 그의 아내에게 끔찍한 누명을 씌웠다는 사실은 대중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TS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고 검찰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려 TS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박태수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TV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허탈하게 웃었다. 자신이 완벽하게 길들였다고 믿었던 사냥개가 주인의 목을 물어뜯은 격이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변호인단을 통해 모든 것을 부인하려 했지만 강지훈이 남기고 간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치명적이었다. 결국 그는 비자금 조성, 증거 조작, 명예훼손 등 수많은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호송차에 오르는 그의 오만했던 얼굴에는 패배자의 짙은 그늘만이 드리워져 있었다. 서유진은 갤러리 사무실에서 뉴스를 통해 이 소식을 접했다. 그녀의 곁에는 한민준이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고 있었다. 그녀는 박태수가 몰락하는 모습에도 강지훈의 이름이 온 세상에 오르내리는 것에도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 모든 것은 이미 너무 오래전의 일이 되어버렸다. 그녀의 마음은 고요한 호수와 같았다. 다만 자신의 이름 뒤에 붙었던 배신자라는 억울한 낙인이 3년 만에 지워졌다는 사실에 아주 작은 안도감을 느꼈을 뿐이다. 민주는 그녀의 마음을 읽었다는 듯이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 유진아. 당신은 자유야. 유진은 그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그녀의 자유는 강지훈의 폭로가 아닌 민준의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 속에서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그 후로 강지훈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말 그대로 세상에서 증발해 버렸다. 그가 설계했던 모든 건축물들은 여전히 도시에 남아 있었지만 설계자의 이름은 의도적으로 지워진 듯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다. 그가 남긴 부와 명예는 모두 사회에 환원되었다. 시간이 다시 흘러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박태수는 감옥에서 병으로 생을 마감했고 TS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어 과거의 오명을 씻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서유진의 갤러리 아름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현대 미술 갤러리로 성장했고 그녀와 한민준 사이에는 그녀의 눈을 꼭 닮은 예쁜 딸이 있었다. 그들의 삶은 평온하고 단단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늦가을 오후 강원도의 작은 해변 마을, 낡은 방파제 끝에 자리한 작은 공립도서관의 개관식이 열리고 있었다. 도서관은 소박하지만 주변 자연과 완벽하게 어우러진 아름다운 건물이었다. 설계자는 아무도 이름을 모르는 자신을 그저 길 위의 건축가라고만 소개한 한 남자였다. 그는 행사장 구석에서 말없이 아이들이 책을 들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남자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리 평온했다. 바로 강지훈이었다. 그는 지난 8년간 세상의 가장 낮은 곳을 떠돌며 돈이 되지 않는 작은 공공 건축물들을 설계하며 살아왔다. 그것은 그가 스스로에게 내린 끝없는 형벌이자 유일한 구원이었다. 그의 낡은 작업실 책상 위에는 빛바랜 잡지, 기사 하나가 스크랩되어 있었다.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서유진 큐레이터가 가족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는 매일 그 사진을 보았다.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되새기는 고통스러운 상기물이자 그녀가 행복하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남은 평생 자신이 버린 사랑의 무게를 짊어지고
다른 이들을 위한 공간을 지으며 묵묵히 속죄하며 살아갈 것이었다. 그것이 그가 치러야 할 진실의 대가였다.